서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오래된 종이와 먼지, 그리고 희미한 방충제 냄새가 뒤섞인 공기. 강설이는 익숙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 시립도서관의 지하서고는 그녀의 왕국이자 감옥이었다. 빛바랜 기록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서가 사이로 난 좁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되는 듯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의 손길은 정확하고 기계적이었다. 새로 기증받은 자료들을 분류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해 정해진 위치에 배열하는 일.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논리와 규칙만이 존재하는 이 작업은 지난 10년간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굳건한 벽이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기억은 묻어야 할 독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다. 정적을 깨는 것은 낡은 제습기의 낮은 윙윙거림과 그녀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뿐이었다. 그때 서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관장이 낡은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강 선생, 이것 좀 부탁하네. 시청기록물 보관소에서 이관된 자료들인데 정리할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 서리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카트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상자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의 옆면에 인쇄된 글자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대형 플라자 붕괴 사고 초기 조사 자료. 순간 호흡이 멎는 것 같았다. 폐부를 채우던 익숙한 공기가 돌연 차가운 바늘이 되어 온몸을 찌르는 듯했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관장은 그녀의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자료 상태가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공공기록물이니 잘 정리해서 보관해야지. 강 선생 실력이라면 문제 없을 거야. 관장은 격려하듯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서고를 나갔다. 삐걱거리는 문이 다시 닫히고 석에는 또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하지만 이전의 평온한 정적이 아니었다. 무겁고 축축하고 불길한 침묵이었다. 서리의 시선은 상자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대형 플라자, 그저 글자일 뿐인데 15년 전의 그날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 했다. 비명, 먼지, 사이렌 소리,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마지막 모습. 그녀는 거칠게 고개를 저어 환영을 쫓아냈다.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그 기억의 파편 하나라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녀는 애써 상자를 외면하고 다른 업무를 계속하려 했다. 하지만 손은 떨렸고 눈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다. 마치 상자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고 카트로 다가갔다. 하얀 장갑을 낀 손가락이 망설임 끝에 거친 골판지 상자의 표면에 닿았다. 그 순간이었다. 싸늘한 한기가 손끝에서부터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서구의 풍경이 일그러졌다. 오래된 종이 냄새 대신 축축한 콘크리트와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보였다. 시야의 가장자리에서부터 검은 눈송이들이 하나둘씩 내려앉기 시작했다. 빛을 흡수하는 칠흑 같은 눈송이들이었다. 그것들은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서 소리 없이 녹아내리며 닿는 모든 것의 색을 앗아가는 듯했다. 서리는 짧은 신음과 함께 손을 뗐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뒤쪽 서계등을 기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검은 눈송이, 끔찍한 진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할 때마다 나타나는 환영. 그것은 15년 전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되었을 때 처음 시작된 그녀만의 저주였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제발 사라져. 하지만 눈을 감아도 검은 눈송이들은 끈질기게 어둠 속을 부유했다. 같은 시각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 사무실 한도준 형사는 텅 빈 화이트보드 한가운데 붙어있는 사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박민수 전 태산건설의 부장이었다. 그는 일주일 전 한강 다리에서 투신 자살했다. 유서도 발견되었고 정황상 명백한 자살이었다. 팀원 모두가 그렇게 결론 내렸다. 하지만 도주는 아니었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은 사건 어딘가에 뒤틀린 부분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문제는 유서였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평범한 내용 끝에 마치 암호처럼 적힌 한 문장. 도서관이 첫눈을 품고 있다. 도서관 첫눈 자살하는 사람이 무슨 시를 쓴답니까? 후배 형사가 투덜거리며 커피를 건넸다. 도주는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화이트보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게 말이다. 마치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기려는 것 같지 않나? 에이, 선배님, 또 그놈의 직감 타령이십니까? 박민수,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가정불화도 심했습니다. 자살 동기는 차고 넘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도주는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 밤낮으로 박민수의 과거를 파헤치던 그는 마침내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박민수는 15년 전 대형 플라자 건설 현장의 관리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첫눈. 도주는 첫눈이라는 단어에 집착했다. 첫눈, 낭만적이거나 혹은 운명적인 의미를 담는 단어. 박민수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형 플라자 붕괴 사고의 피해자 명단을 다시 훑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이름들 사이를 훑어내리던 그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사망자 강현철, 이은주, 생존자 강설이 당시 13세, 자녀 설이 죄씨, 눈 설, 심장이 가볍게 내려앉았다. 도서관이 눈을 품고 있다. 설마 너무 비약이 심한 추측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실마리였다. 그는 강설이의 현재 주소와 직업을 조회했다. 직업 시립 도서관 사서. 도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후배 형사가 놀라 그를 쳐다봤다. 선배님, 어디 가십니까? 도서관에 눈을 좀 만나러 가야겠다. 도준이 시립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설이는 막 지하석에서 나와 휴게실에서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었다. 여전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저 낡은 상자일 뿐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때 사서 데스크의 직원이 그녀를 불렀다. 설희 씨, 어떤 형사님이 찾아오셨는데. 형사라는 말에 설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본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설희는 마른 침을 삼키고
데스크로 향했다. 그곳에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서리를 보자마자 곧바로 신분증을 내밀었다. 강서리 씨 맞으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의 한도준 형사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녀를 뜯어보는 시선은 집요했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방어벽을 세웠다. 무슨 일로 저를, 박민수 씨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도준은 일부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서리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갈무리하고 차갑게 대답했다. 모르는 이름입니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완벽한 무관심. 하지만 도준은 그 짧은 순간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태상건설 부장이었습니다. 15년 전에는 대형 플라자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요. 대형 플라자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그녀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서리는 이를 악물었다. 턱선이 단단해지는 것이 보였다. 아주 오래전 일이군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준은 잠시 말을 끊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보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박민수 씨가 죽기 전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거기엔 도서관과 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강서리 씨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서리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그가 어떻게 아는 거지? 우연일 거야. 그저 미친 형사의 억측일 뿐이야.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얼음장 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착각하신 모양이군요. 전 그만 일하러 가봐야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더 이상 이 남자와 엮여서는 안 된다. 그녀가 쌓아 올린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 그녀가 돌아서서 몇 걸음 옮겼을 때 도준의 목소리가 등 뒤에 와서 박혔다. 만약 무언가 기억나는 게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서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데스크 위에 놓인 도준의 명함이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장 지하 석으로 향하는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다시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며 문에 기댔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다. 아까 그 카트, 대형 플라자라고 쓰인 상자가 놓인 카트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시야 항우석에서 다시 검은 눈송이가 아른거렸다.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더 많았다. 그것들은 마치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소리 없이 춤을 추고 있었다. 서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도망칠 수 없었다. 15년간 필사적으로 묻어두었던 과거가 유령처럼 그녀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한 형사의 방문은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다. 한도준 형사가 떠난 후에도 그의 목소리는 한동안 서리의 귓가에 서늘한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도서관이 눈을 품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억측이나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기묘하고 정확한 문장이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업무를 마무리했지만
송긋의 미세한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퇴근길,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다. 가로등이 만들어내는 긴 그림자들이 마치 그녀를 쫓는 유령의 손길처럼 느껴졌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얼굴 뒤에 감춰진 의도를 상상하게 되었다. 15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평온의 성벽에 한 형사의 방문이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낸 것이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하얀 털뭉치가 제일 먼저 그녀를 방했다. 겨울아, 진돗개 겨울이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겨울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15년 전, 그 끔찍한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강아지.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서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는 존재였다. 서리는 겨울이의 새하얀 털이 그녀의 삶을 뒤덮은 검은 눈송이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생각하곤 했다. 평소 같았으면 활기차게 짖으며 반겼을 겨울이가 오늘은 달랐다. 녀석은 서리의 불안을 감지한 듯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핥고 지능적인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마치 힘들었죠? 라고 묻는 듯한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겨울이의 목을 끌어안았다. 따뜻한 청아,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전해지자 필사적으로 억눌렀던 감정의 둑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녀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자신을 보일 수 있는 존재는 겨울이뿐이었다. 그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은 형사의 말과 아버지의 노트, 그리고 검은 눈송이의 환영으로 뒤엉켜 있었다. 어떻게든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쓰던 그때 겨울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벽장을 향해 낑낑거리며 앞발로 문을 긁어댔다. 겨울아, 왜 그래? 이리 와. 서리가 불렀지만 겨울이는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더 애타는 소리를 내며 벽장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평소엔 훈련받은 것처럼 침착한 녀석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서리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 거기 뭐가 있는데? 그래. 그녀가 벽장 문을 열자 캐캐묵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안에는 지난 15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세상에 대한 미련처럼 쌓아둔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겨울이는 그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더니 맨 안쪽에 놓인 커다란 골판지 상자를 코로 툭툭 밀었다. 서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상자는 아빠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챙겨주었지만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벽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상자였다. 겨울이는 마치 그 안에 든 것의 중요성을 안다는 듯 상자 옆에 얌전히 앉아 서리를 올려다보았다. 서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 누렇게 변색된 테이프는 마치 과거를 봉인한 주술처럼 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커터칼로 테이프를 잘라냈다. 상자 안에는 아빠의 손때가 묻은 작업복과 낡은 지갑, 가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묵직한 가죽 포트폴리오와 검은색 표지에 작은 수첩이 있었다. 겨울이가 그녀를 이끈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태상건설의 윤태석 회장은 서희영 붓을 들고 화선지 위에 일필 휘지로 글자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값비싼 골동품과 현대미술 작품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었다. 고요하고 품이 있고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 있는 공간이었다. 그때 최 이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회장님. 윤 회장은 시선을 화선지에서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물었다. 무슨 일인가? 한도준이라는 형사가 15년 전 대형 플라자건을 다시 들쑤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이사의 말에 윤 회장의 붓끝이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멈춤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마지막 획을 마무리하고 나서야 붓을 내려놓았다. 죽은 박 부장 건 때문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형사가 강현철의 딸을 만나고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말에 드디어 윤 회장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 온화해 보이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살아남은 아이라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주인 없는 개가 낡은 뼈다귀를 파헤치는군. 그 아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지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는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윤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내려다 보았다. 그의 얼굴에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조용히 처리해. 그 아이가 뭘 알고 있는지 알아내.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해 내지 못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이사가 물러간 후 윤 회장은 다시 서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새로운 화선지를 펼치고 먹을 갈았다. 그리고는 방금 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호한 필치로 한 글자를 써내려갔다. 초마칠종. 서리의 작은 아파트방.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포트폴리오를 열었다. 그 안에는 대형 플라자의 설계 도면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평범한 설계 도면이 아니었다. 여러 부분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여백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계산식과 물음표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검은색 수첩.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아빠의 필체였다. 대부분은 전문적인 기술 용어들이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다. 그러다 사고가 나기 몇 주 전의 기록들에서 멈췄다. 윤 이사와의 미팅. 설계 변경 우려 전달했으나 묵살당함. 자재 입고 품질 테스트 결과 불일치. S구분 대신 코드명 A777. 납품. 단가 차이가 너무 크다. 압박이 거세다. 비규격 자재 사용에 대한 승인을 강요받았다. 은주와 서리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하는데 빅유격 자재 페이귀게즈 차이. 그 단어가 망치처럼 서리의 머리를 내리쳤다.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빠는 알고 있었다. 건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거대한 힘에 의해 묵살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예견된 살인이었다. 서리의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다. 그녀는 입을 막고 흐느낌을 삼켰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아빠의 고통과 절망이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그때 겨울이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따뜻하고 묵직한 온기, 과거의 유령들로 가득 찬 이 차가운 방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온기였다. 서리는 눈물 젖은 눈으로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보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 한도준. 이제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무서울 정도로 명확해졌다. 두려웠다. 거대한 벽에 부딪혀 부서져 버릴 계란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아빠가 남긴 마지막 외침이자 그녀가 풀어야만 하는 숙제였다. 전날 밤 서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빠의 수첩과 설계 도면을 앞에 두고 그녀는 15년 전의 소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억울하게 눈 감아야 했던 아빠의 마지막 날들이 낡은 종이 위에서 비명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파도 밑바닥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한도준 형사의 명함을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리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강설이입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경찰서나 그녀의 집이 아닌 시내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낡은 찻집이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과 빛바랜 벽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대추차 향기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다. 서리는 증거가 담긴 가방을 무릎 위에 놓은 채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다. 곧이어 도준이 찻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서리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재촉하지 않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려 주었다. 그 배려에 서리는 약간의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아빠의 포트폴리오와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빠의 유품입니다. 어젯밤 제 반려견 겨울이가 찾아냈어요. 도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설계 도면을 펼쳤다. 붉은 펜으로 그어진 표시들과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수첩을 집어들었다. 서리가 미리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치자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비규격 자재 코드명 H177. 도준은 전문가였다. 그가 이 숫자와 기호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수첩과 설계 도면을 번갈아 보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찻집의 고요함 속에서 그의 표정은 점차 직업적인 호기심에서 어둡고 무거운 확신으로 변해갔다. 강설이 씨.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부실 공사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건 살인 계획서나 다름없어요. 도준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와 곧바로 자료 조사에 착수했다. 15년 전 건설 자재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코드명 H177의 정체를 파헤쳤다. 그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H177은 SQ90으로 명명된 강화 철골보다 강도는 현저히 떨어지지만 단가는 절반 이하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5층 이상 건물의 핵심 지지 구조물에는 사용이 명백히
금지된 자재였다. 대형 플라자는 지상 10층 건물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태산건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윤태석 회장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백 명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다. 도주는 서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차가운 진실은 이제 그녀가 마주한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거대한지를 깨닫게 했다. 검은 눈송이가 다시 그녀의 시야에서 춤을 추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도시에는 비가 내렸다. 서리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웅크린 겨울이가 갑자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의 온몸의 털이 곤두서 있었고 시선은 현관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왜 그래? 겨울아, 바람소리야. 서리가 속삭였지만 겨울이의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찰칵,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소리였다. 서리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그림자처럼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어설픈 좀도둑의 것이 아니었다. 신속하고 훈련되었으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으르르. 왈왈 겨울이가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침입자에게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었다. 그 덕분에 서리는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손에 잡히는 가장 가까운 물건인 두꺼운 책을 집어들었다. 침입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겨울이를 발로 거칠게 걷어찼다. 그리고는 지갑이나 귀중품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에는 서리가 잠시 놓아두었던 아빠의 수첩이 있었다. 남자는 수첩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수첩이었다. 그는 서리를 위협적으로 밀쳐 넘어뜨리고는 들어왔을 때처럼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은 불과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서리는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옆에는 낑낑거리는 겨울이가 걱정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핥고 있었다. 방 안은 엉망이 되었고 아빠의 목소리가 담긴 유일한 증거는 사라졌다. 침입자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했다. 우리는 네가 뭘 가졌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 너에게 갈 수 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다가왔다. 잠시 후 한도준 형사가 굳은 얼굴로 아파트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엉망이 된 실내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서리를 보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첫날부터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의 눈에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스쳤다. 전문적인 수법의 침입, 오직 수천만을 노린 범행. 모든 것이 윤태석 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권력과 돈으로 무장한 거대한 적과의 전쟁이었다. 수첩을 가져갔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전 못해요. 서리는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다. 그 순간 도주는 그녀 앞에 무릎을 굽히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닙니다. 서리 씨,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당신 아버님이 남긴 진실이 두려운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도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서리의 절망적인 시선이 조금씩 초점을 되찾았다. 증거는 사라졌지만 적은 스스로 꼬리를 드러냈다. 15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거짓의 메아리는 이제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그 칼날 앞에서 그녀와 도준의 깨지기 쉬웠던 연대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한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경찰은 예비조사를 마치고 떠났지만 아파트는 서리 설해에는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침입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는 무력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공포에 휩싸여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아빠의 수첩, 유일한 물리적 증거는 사라졌다. 거대한 벽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겨울 이가 그녀의 곁에 바싹 다가와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서리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겨울이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우린 괜찮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위로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침입자가 남긴 어지러운 흔적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흩어진 책들을 정리하고 넘어진 의자를 바로 세우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웠다. 그것은 질서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러다 바닥에 나뒹구는 낡은 골판지 상자를 집어들었다. 아빠의 유품이 담겨있던, 겨울이가 그녀를 이끌었던 바로 그 상자였다. 상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서리는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상자 바닥의 한쪽이 살짝 덜컹거렸다. 침입자와의 몸싸움 중에 충격을 받아 헐거워진 모양이었다. 호기심에 그녀가 손톱으로 틈을 벌리자 놀랍게도 바닥판 전체가 분리되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누렇게 변색된 손뭉치 안에 작고 낡은 마이크로 카세트 녹음기 하나가 고이 들어있었다. 서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빠의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PLA 버튼을 눌렀다. 치 하는 잡음과 함께 녹음기는 15년 전의 시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정하고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 여보,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 순간 서리는 숨을 멈췄다. 아빠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기억 속 다정하고 강했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깊은 피로와 절망에 잠겨있는 낯선 목소리였다. 미안해, 은주야. 나 때문에. 그런 말 말아요. 대체 윤 이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협박했어. 태산건설의 안전보고서는 완벽해야 한다고. 내가 끝까지 서명을 거부하면 우리 서리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 서리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귀를 의심했다. 아빠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당신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아요. 당신과 뜻을 같이 했던 그 젊은 건축가 있잖아요. 이진우 씨. 그 사람이랑 같이.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를 아빠가 가로막았다.
안 돼. 이진우 씨는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한 사람이야. 재능도 있고 미래가 창창해. 이런 더러운 일에 끌어들일 수 없어. 너무 위험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당신이랑 우리 설이 꼭 지켜줄게. 그러니까 녹음은 거기서 갑자기 끊겼다. 마치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급하게 녹음기를 끈 것 같았다. 설이의 손에서 녹음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기술적인 용어나 설계 도면을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생생한 목소리였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빠의 절박한 공포였으며 그녀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다. 두껍고 질식할 듯한 검은 눈송이들이 그녀의 주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불길한 예감이 아니었다. 15년간 묻혀있던 슬픔과 사랑의 결정체였다. 한참을 울던 설이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녹음기를 다시 주워들고 눈물을 닦으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슬픔에 잠긴 딸이 아닌 차갑고 분석적인 눈으로 들었다. 모든 단어, 모든 숨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귀에 박힌 이름, 이진우. 아빠와 뜻을 같이 했던 젊은 건축가, 진실을 알고 있던 또 다른 목격자. 수첩은 빼앗겼지만 신은 그녀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남겨주었다. 설이는 곧바로 한도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전에 떨리던 목소리와는 달랐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그 밑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가 깔려 있었다. 한 형사님, 저예요. 다른 걸 찾았어요. 이름이에요. 이진우. 건축가 이진우를 찾아야 해요. 한편 윤태석 회장은 최 이사로부터 수첩을 성공적으로 회수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의 빛이 남아 있었다. 그게 전부인가? 그 계집애가 가진 게 그것뿐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네, 회장님. 현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직감은 무언가 찜찜하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너무 쉬웠다. 그의 뇌리 속에서 1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사무실에서 강현철을 협박하던 날의 기억. 강현철은 끈질겼지만 혼자는 아니었던 것 같았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젊고 이상주의에 가득 찬 눈빛을 하던 건축가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얼굴만은 선명했다. 그는 최 이색의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강설이만 감시하지 마. 15년 전 강현철과 가까웠던 회사 사람들을 전부 다시 훑어봐. 한 명도 빠짐없이. 특히 설계팀 놈들 위주로. 최 이사는 의아했지만 곧바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내지 못한 편지는 마침내 15년의 세월을 넘어 수신인에게 닿았다. 그리고 그 편지에 담긴 메시지는 진실을 감추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 모두를 같은 목표점으로 이끌며 시간과의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이제 모든 것은 사라진 건축가 이진우에게 달려 있었다. 추엇산롱 이진우, 리진우 밭자우. 하지만 그것은 유령을 쫓는 것과 같았다. 한도준과 강설해는 도준의 작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그의 흔적을 추적했지만 이진우는 15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듯했다. 신용카드 기록, 주소, 세금 납부 내역까지 그의 이름으로 된 어떠한 공적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서리의 마음속에서는 절망이라는 검은 눈송이가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유은태석 회장의 지시를 받은 최 이사 역시 체계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이진우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들은 태산건설의 방대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15년 전 설계팀에 있었던 모든 직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며 정보를 캐내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경주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희망이 사라져가던 어느 날 오후, 설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아빠의 유품 상자를 뒤적였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 주기를 바라면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녀의 손이 회사 야유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 앞에서 멈췄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의 옆에 앳되고 이상에 찬 눈빛을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이진우일 것이다. 그때까지 조용히 엎드려 있던 겨울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녀석은 사진첩으로 다가와 코를 킁킁거리더니 사진 속 인물이 아닌 배경의 한 지점을 향해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거실 벽에 오래전부터 걸려있던 작은 풍경화 액자로 달려가 앞발로 액자를 긁어댔다. 겨울아, 왜 이래? 설이는 어리둥절했다. 마침 다음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들른 도준 역시 회의적인 눈으로 겨울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설이는 겨울이의 본능을 믿었다. 그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야유회 사진의 배경, 웃고 있는 사람들 뒤로 작지만 독특한 모양의 등대가 보였다. 설이는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풍경화를 보았다. 그 그림 속에 사진과 똑같은 등대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풍경화가 아니었다. 특정 장소를 그린 그림이었다. 설이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벽에서 내려 뒷면을 확인했다. 먼지 쌓인 액자 한 구석에 잉크로 쓰인 작은 서명이 있었다. G.W. 리, 이진우. 이것은 그가 아빠에게 선물한 자신의 고향을 그린 그림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유령의 흔적을 찾아냈다. 목적지는 동해의 작은 항구 도시 묵호였다. 묵호항은 서울의 삭막함과는 대조적으로 비릿한 바다 내음과 생기가 넘치는 곳이었다. 수소문 끝에 그들은 수산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우를 찾아냈다. 15년의 세월은 재능 있던 젊은 건축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의 손은 생선을 다듬느라 거칠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죄책감과 공포에 젖어 늘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도준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진짜 이름을 불렀을 때 이진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려 했다. 도준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 설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 아버지는 강현철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진우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지난 15년간 그를 괴롭혔던 악몽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막을 수도 있었던 그 끔찍한 사고,
그 비겁함이 만들어낸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고. 그는 흐느끼며 고백했다. 이진우는 윤 회장의 손길이 무서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자신 때문에 죽어간 상사의 딸이 눈앞에 나타나자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진짜 증거를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자신의 죄를 마주할 용기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에서만 건네주겠다고 했다. 바로 서울에 있는 대형 플라자 추모 공원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조나태 터 위에서였다. 다음 날 밤, 약속된 시간에 세 사람은 추모 공원에서 만났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추모비들 사이로 스산한 밤바람이 불었다. 이진우는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한 추모비 앞으로 이끌었다. 아버님은 끝까지 저를 보호하려 하셨습니다. 제가 끌려 들어오지 않도록. 그는 추모비 뒤쪽에 숨겨둔 방수 처리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USB 드라이브 하나와 양피지로 된 원본 설계도면 몇 장이 들어있었다. 이 USB 안에는 마지막 회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와 강 부장님이 H77 자재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윤태석이 직접 나서서 저희를 협박하고 묵살하는 내용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면은 최종 시공된 것과 다른 저희가 처음 제출했던 안전한 원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진우가 그것을 도준의 손에 건네주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섬광처럼 그들을 덮쳤다 덧치웠다. 윤 회장의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낸 것이다. 이진우의 얼굴에 절망과 함께 마지막 결의가 스쳤다. 그는 증거를 쥔 도준의 손을 꽉 잡으며 외쳤다. 가요, 어서 내 대신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오. 그는 그렇게 외치고는 미끼가 되기로 결심한 듯 그들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침입자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한 마지막 속죄였다. 도준은 망설일 틈도 없이 충격에 빠진 서리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등 뒤로 저놈 잡아 하는 고함 소리가 맹렬하게 따라붙었다. 손에 쥔 작은 USB가 수백 명의 목숨과 맞바꾼 진실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추모 공원에서의 필사적인 탈출 후 한도준과 강설의 강설혜는 허름한 모텔방에 몸을 숨겼다. 아드레날린이 차에 가라앉지 않은 방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준은 노트북에 이진우 리진우가 목숨처럼 지켜낸 USB를 연결했다. 그는 헤드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15년 전 윤태석 이 강현철과 이진우를 어떻게 협박하고 짓밟았는지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악마의 육성이었다. 이걸 검찰로 가져가야 합니다. 도준의 직업적 본능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윤태석의 힘은 사법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증거가 분실되거나 기나긴 법적 공방 속에서 진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충분했다. 그때 서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아니요, 법으로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15년간 자선사업가의 탈을 쓰고 희생자들을 우롱해 왔어요. 법의 심판 이전에
대중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해요. 그가 쌓아 올린 위선의 성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너뜨려야 해요.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도준에게 보여주었다. 태상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자선 갈라쇼에 대한 기사였다. 국내외 주요 인사들과 언론이 모두 모이는 가장 화려하고 주목받는 무대, 그곳을 심판의 장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준은 서리의 눈에서 더 이상 도서관의 연약한 사서가 아닌 아버지의 강직함을 물려받은 한 사람의 결의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번의 기회,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자선 갈라쇼가 열리는 날 밤,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은 상류층의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치인, 재계 인사, 유명인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윤태석의 자선 활동을 칭송했다. 서리는 그 반짝이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검은 섬 같았다. 조의를 표하는 듯한 단순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이곳의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야에 다시 검은 눈송이들이 흩날리는 듯했다. 이곳을 가득 채운 거짓의 무게가 만들어낸 환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 눈송이들을 뚫고 당당히 걸어갔다. 같은 시각 도중과 그가 믿는 소수의 동료들은 배경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기술 담당 형사는 연회장의 음향 및 영상 시스템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고, 다른 형사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구를 확보했다. 윤태석 회장이 연단에 올라 상생과 정직,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연설할 때 그 위선은 극에 달했다.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내려오는 그에게 서리가 다가갔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는 오직 윤태석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을 말했다. 강현철 씨가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윤태석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오만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하여 그녀를 통과시키고는 보란듯이 연회장의 조금 더 조용한 구석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과거의 유령이 여기까지 어인 일인가? 어린애가 뭘 원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를 얕보고 있었다. 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죠. 서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그의 귀에 명확하게 박혔다. A777 철골, 조작된 안전보고서, 그리고 이진우라는 이름까지. 윤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곧 코웃음을 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근거 없는 비방이군. 증거도 없지 않나. 내 아비의 낡은 수첩은 이제 내 손에 있는데. 그것은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스스로 수첩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서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맞아요. 수첩은 없어요. 그녀는 마지막 한마디를 뱉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남아있어요. 그 말이 신호였다. 서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회장 안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번쩍이며 화면이 바뀌었다. 태상그룹의 로고 대신 붉은 경고 표시로 가득한 15년 전의 원본 설계 도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연회장 전체에 오디오가 터져나왔다. 치익 하는 잡음과 함께 15년 전 윤태석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안전보고서는 완벽해야 한다고 했을 텐데. 강 부장, 딸내미 생각은 해야지. 정적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이내 장내는 경악과 경악에 찬 속삭임으로 폭발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윤태석의 얼굴은 오만한 미소에서 순수한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세계가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광기 어린 얼굴로 서리에게 소리쳤다. 내 인연, 네가 감히. 바로 그 순간 도준이 동료 경찰들과 함께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혼란을 뚫고 윤태석에게 똑바로 걸어가 그의 눈앞에 체포영장을 펼쳐 보였다. 윤태석 씨, 당신을 대형 플라자 붕괴, 사건 관련 살인교사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위대한 자선사업가 윤태석 회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 서리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불빛이 그녀의 눈물 어린 눈에 어지럽게 반사되었다. 마침내 그녀를 짓누르던 검은 눈송이는 그녀가 아닌 그의 위로 쏟아져 내렸다. 고통스럽고 처절하며 완벽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수키엔테산, 대상그룹 갈라쇼의 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의 한 면은 윤태석 회장의 추악한 민낯과 15년간 묻혀있던 대형 플라자 붕괴의 진실로 도배되었다. TV뉴스에서는 밤새도록 관련 보도를 쏟아냈고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윤태석의 위선적인 자선 활동과 그의 범죄 행각이 나란히 보도되면서 대중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한도준과 그의 팀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윤태석과 그의 하수인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윤태석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까지 드러나며 사건은 거대한 게이트로 번졌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판의 막이 내렸다. 주범 윤태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범죄에 동조했던 모든 이들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진우, 리진우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윤 회장의 부하들에게 폭행당해 버려졌지만 도준의 팀이 신속하게 그를 찾아내 병원으로 옮겼다. 그는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15년 전의 진실을 모두 증언했다. 그것은 그에게 길고 긴 속죄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었을 때 강설혜는 비로소 자신의 일상을 되찾았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더 이상 침입의 흔적이 남은 불안한 공간이 아니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먼지를 반짝이게 하는 평범하고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아빠의 유품 상자에서 낡은 제도용 연필을 꺼내 들었다. 늘 그랬듯 과거의 물건을 만지면 찾아오던 그 서늘한 한기와 검은 눈송이의 환영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아빠와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의 잔상만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1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저주는 묻혔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 효력을 잃고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를 아픔 없이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도준은 이제 형사가 아닌 친구로서 종종 그녀의 집을 찾았다.
그는 서툰 솜씨로 끓인 찌개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저 말없이 곁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셔주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연인의 그것과는 달랐다. 함께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온 전우처럼 말없이도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깊고 조용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설이는 도준 그리고 겨울 이와 함께 대형 플라자 추모 공원을 다시 찾았다. 긴장감 넘치던 그날 밤과는 달리 공원은 맑고 차가운 겨울 햇살 아래 평화로웠다. 더 이상 원혼이 떠도는 폐허가 아닌 고요한 추모의 공간이었다. 설이는 아빠와 엄마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추모비 앞에 하얀 국화꽃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는 평화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빠,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편히 쉬세요. 그녀의 속삭임에 겨울이가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그녀의 다리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도시에는 첫눈이 내렸다. 설이와 도준, 겨울이는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미래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었다. 설이는 먼지 쌓인 지하서고를 떠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었고 도준은 밀렸던 휴가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 부드럽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설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세상을 뒤덮었던 그 불길한 검은 눈송이가 아니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얀 눈이었다. 계절의 순리대로 찾아온 진짜 첫눈이었다. 설이는 장갑을 벗고 맨손을 내밀었다. 하얀 눈송이 하나가 그녀의 손바닥 위에 사뿐히 내려앉아 온기 속에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그녀는 활짝 웃었다. 도준이 처음 보는 어떠한 그늘도 없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다. 기나긴 겨울의 끝에서 마침내 찾아온 해빙의 시간.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한 여자와 정의를 지켜낸 한 남자,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했던 충직한 개는 그렇게 하얀 눈을 맞으며 함께 새로운 계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금까지 검은 눈송이를 사랑해주신 모든 시청자,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설이와 도준, 그리고 겨울이가 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